서기 649년 어느 날 한 명의 여성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축천이었고 처음엔 그저 궁궐의 수많은 후궁 중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여성은 단순히 황제의 사랑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죠.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여황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무축천이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는 태종 황제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치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인도했죠. 당시 궁궐의 관습에 따르면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 후궁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불교 사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순장 대신 만들어진 제도로 사실상 평생 감옥살이와 다를 바 없었죠.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무축천도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습에 따라 머리를 깎고 불교 사원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황제인 고종이 그녀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인 것이었거든요. 이는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고 궁정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어야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무축천이 궁궐로 돌아온 지 불과 1년 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데 1년이면 고작 12cm 정도밖에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축천의 머리카락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불교가 아직 유교 중심의 궁정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종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태종 황제는 불교보다는 도교를 선호했고 불교 사원들은 궁궐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축천이 하필 불교 사원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고종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위장 작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아버지의 후궁과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 꾸며낸 정교한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원은 궁궐과 충분히 가까우면서도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궁궐 근처에 있던 감업사라는 사원은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황족들이 종종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종이 이런 핑계로 무축천을 만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궁궐에서는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고 특히 황제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왕황후입니다. 왕황후는 고종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황제와 잘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당시 황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고종이 가장 총애하는 소숙비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황제에게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아주었습니다. 왕황후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라이벌은 없었죠. 소숙비는 단순히 황제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황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낳은 아들은 잠재적인 황태자 후보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왕황후는 이 위기 상황에서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무축천을 다시 궁궐로 데려와서 고종의 관심을 소숙비에게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죠. 무축천은 고종의 아버지 후궁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친상간에 해당해 절대 황후가 될 수 없었거든요. 왕황후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축천이 아무리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 해도 결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죠. 게다가 무축천은 이미 30세가 넘은 나이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늙은 편에 속했습니다. 반면 소숙비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왕황후는 나이 많은 무축천이 젊은 라이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왕황후가 간과한 것은 무축천이 이미 11년간 궁궐 생활을 경험한 베테랑이라는 점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궁중 정치의 모든 기술을 터득했고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나 젊음으로 승부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죠. 고종이 가져다주는 값비싸고 화려한 선물들을 혼자 독차지하는 대신 궁녀들과 나누어 가지며 그들의 충성심을 차근차근 얻어나갔습니다. 이는 다른 후궁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의 후궁들은 황제에게 받은 선물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무축천은 그것을 정치적 투자로 활용했던 겁니다. 작은 비단 조각 하나도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나누어 주었죠. 무축천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황제의 선물을 일종의 정치 자금으로 활용해서 궁궐 곳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거든요. 청소를 담당하는 궁녀부터 황제의 식사를 준비하는 상궁까지 모든 계층에 자신의 동조자들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왕황후와 소숙비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점점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특히 소숙비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축천은 궁궐 전체에 촘촘한 정보망을 구축했고 심지어 고위 관료들 사이에도 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궁정의 모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기존 귀족 세력에서 밀려난 젊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능력은 있지만 출신 성분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당나라의 관료사회는 철저한 문벌 중심이었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명문가 출신이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무축천은 이런 사람들의 불만과 야심을 정확히 간파했죠. 무축천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실력에 따라 등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과정에서 왕황후와 소숙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은밀하게 퍼뜨리며 궁정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죠. 예를 들어 왕황후가 불임인 것을 두고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려 소숙비에 대해서는 자식을 이용해 권력을 탐한다는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축천은 3년 동안 거의 연속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아들 이홍을 낳았고 이어서 또 다른 아들 이현을 낳았죠. 2명의 아들을 낳은 것만으로도 왕황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축천은 딸까지 낳았고 고종은 딸을 얻은 기쁨에 더욱 큰 환호를 보였습니다. 당시 황실에서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공주들은 외교적 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나 강력한 가문과의 동맹을 맺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무축천이 낳은 딸을 특히 예뻐했고 자주 품에 안고 다니며 자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갓 태어난 딸이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아 갑자기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궁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무축천은 절망에 빠져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록들은 무축천이 왕황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직접 아이를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영아돌 연사증후군 같은 자연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신생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특히 궁궐처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감염 위험도 컸습니다. 또한 무축천이 자신의 친딸을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시킬 만큼 잔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축천이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즉시 왕황후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거든요. 무축천은 왕황후가 평소 자신을 질투했고 특히 황제가 딸을 예뻐하는 것을 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왕황후가 아이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 아이가 죽었다고 증언했죠. 고종도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평소 왕황후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무축천의 주장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더욱이 무축천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왕황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왕황후가 평소 후궁들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것, 특히 무축천을 견제하려 했던 것 등이 모두 살인 동기로 해석되었죠. 이 사건 이후 왕황후의 지위는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공개적으로
황후 교체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무축천을 새로운 황후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시대부터 함께 해온 원로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였거든요. 이들은 무축천의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야심까지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장손묵이라는 대신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는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그조차도 무축천의 능력과 야심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장손묵이는 다른 원로 대신들과 함께 고종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무축천을 황후로 세우면 궁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결국 황실의 권위까지 실추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무축천은 이런 반대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원로 대신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젊은 관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무축천의 첩자가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왕황후와 소숙비가 함께 만나 무축천과 고종을 저주하는 무속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궁궐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한 저주 행위는 직접적인 암살 시도와 같은 수준의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발각되면 사형을 면할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무축천은 이 고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저주에 사용된 인형과 부적 그리고 의식을 진행한 무당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 고발이 들어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왕황후와 소숙비는 즉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감옥에 유배되었죠. 아무런 변명이나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온 지 5년 만에 무축천은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두 라이벌의 손발을 잘라 술통에 넣어 죽였다고 하지만 이는 후대에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독이나 강제 자살 같은 방법으로 조용히 처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축천은 왕황후가 처음에 원했던 바를 정확히 이뤄냈습니다. 삼각관계를 완전히 해체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왕황후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거된 라이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축천의 길을 막을 수 없었지만 그녀 앞에는 더 큰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길은 더 많은 피와 음모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축천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